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경매 길잡이 경매가 좋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알면 알수록 유익한 경매 이야기, 경매가 좋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경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그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전 전략까지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경매가 좋다. 먼저 강의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한울경매자산관리 김성훈입니다. 백화점 대신 법원가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의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강의를 통해서 마트 가듯 법원도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법원에서 경매는 대체 이제 어떻게 진행하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준비 단계를 거치고 경매물건 검색,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방문, 입찰표 작성 후 제출, 그다음에 낙찰로 끝이 아니죠. 법원의 허가, 잔금 납부, 명도를 거쳐서 경매 전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의 준비 과정과 저희가 경매 물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집행관을 통해 현황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마트로 한번 좀 비유를 해볼게요. 저희가 마트에서도 우리에게 물건을 팔기 전에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대한 유통기한, 포장 상태,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해는 있는지 없는지 등의 꼼꼼한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부동산을 팔기 전에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집행관의 현황 조사고요. 법원에서 집행관을 현장으로 직접 보냅니다. 그러면 집행관은 현장에 조사를 해서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태가 어떤지 등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점유자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집행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좀 했을 때 임차인의 점유 권한에 대해서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임차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차임은 얼마인지 이제 그런 것도 모두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어떤 관계로 왜 어떻게 있는지까지 전부 조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입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를 열람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관의 현황 조사 당시에 간혹가다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쭤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이 다녀갔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상관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책에서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관이 왔을 때 문을 안 열어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집행관에게 본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얘기를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점유자가 이 물건을 다시 낙찰받을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정보가 없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유자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정보를 알려주실지 말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마치 자동차 검사와 비슷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작성 단계인데요. 우선 감정평가를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또 마트와 잠깐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마트에서 물건에 대해서 선별을 했으면 이제 저희한테 팔기 위해서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표를 붙이는 단계가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사 작성 단계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요, 현재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감정가와 시세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감정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정한 가치를 보고 가격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 금액은 마치 백화점의 정가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정가로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해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정판 물건을 판매할 때는 우리가 정가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감정가는 2억 5천이 나왔지만 부동산이 화랑기가 아닌 시점에는 점점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에는 실제 인터넷 최저가처럼 금매 가격이 2억 2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2억 2천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간 3억 원의 가격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가격을 반드시 시세라고 보고 입찰에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 가격이 간혹 처음엔 비싸 보여도 유찰을 거치면 결국은 진짜 기회가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정가만 보고 이건 물건이 너무 비싸, 이거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트를 비유를 들었는데요. 마트에서 물건을 선별하고 가격표를 정하는 과정까지 지금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도 저희에게 물건, 부동산을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트는 보통 저희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많이 활용을 하죠. 법원에서도 경매에 대한 물건을 공고하는데 일간 신문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기도 하고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마트나 백화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다 전단지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원은요,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라는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경매 물건을 저희가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에는 저희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낙찰받은 후에 우리 낙찰 대금을 좀 깎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매 초보자, 고수 모두 막론하고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와 매우 친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교육을 해보면 수강생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는 물건 찾기가 힘들어요, 정보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도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물건 찾는 게 좀 친숙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여러 가지 마트 물건을 비교해주는 민간 홈페이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홈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유료와 무료 사이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료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 물건을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확인서, 지적도 등 이제 모든 서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보의 양이 유료에 비해서는 적지만 대신에 저희가 물건을 검색하는 데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기로는 경매 초보자들은 우선 민간 사이트의 무료 정보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경매를 모르고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민간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이트와 대법원 경매 정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친숙해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 남녀노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알람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저렇게 매물을 찾는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나 민간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매물 찾듯이 우리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경매 준비 과정 단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법원의 준비 단계, 그 다음 경매 물건 검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경매를 모른다 하더라도 경매 물건을 많이 검색할수록 나중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다음 과정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매가 쉽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경매 강의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저도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되게 신선했던 게 있었어요. 그 집행관들이 왔을 때 문을 안 열어줘도 된다는 게 네. 저 이거 어디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거 제가 고객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 경매를 낙찰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경매에 당하신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상담을 좀 해줄 때가 많은데요. 네. 이해관계인 분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책이나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보를 듣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나는 여기에서 세입자인데 일단 명도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문을 안 열어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열어주는 게 저한테 이익인 건가요? 세입자가 집행관을 만날 때는요. 네. 2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집행관의 현황 조사가 있고요. 2번째 만날 수 있는 단계는 강제 집행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제 집행 단계,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이제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는 집행관은 반드시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열어주지 않으시면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아, 열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경매와 관련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낙찰을 받으실 때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 경매가 좋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샵 3772번 또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성껏 여러분들의 사연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요. 네. 저는 그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깎아주기도 한다는 말에 좀 놀랐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몰라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성탄 전날, 네. 크리스마스 날 안타깝게 화재가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게 뉴스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 집이 경매가 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경매가 낙찰된 상태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낙찰자는 대금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경매를 재감정을 해서 경매를 열었는데 네. 만약 그때 제가 낙찰자였다면 네. 오히려 법원에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금 감액 청구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낙찰받은 후에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법원에 대금 감액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해서 금액을 낮추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때 화재가 꽤 많이 일어나서 거의 뭐 전소가 될 정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낮춰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때도 낙찰자가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한번 신청을 해봤다면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알면 이득이네요. 모르면 그렇죠. 손해고요. 자,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QR코드 입력해서 사진으로 찍으시면 여러분 사연 신청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사연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이 첫 경매는 아니고 두 번째인데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았고 거주 자랑도 얘기가 잘 돼서 명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여자분이고 싹싹하게 얘기도 잘 통해서 이사비도 잘 합의돼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완전 난장판이더라고요. 생활 쓰레기와 오물이 한 무더기에다가 벽은 낙서에 구멍도 나 있고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창과 문짝이 부서져 있었고 집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이미 집을 나간 것 같긴 합니다. 청소와 폐기 비용 그리고 수리 비용이 추가될 것 같은데 업체들에 문의해 보니까 대략 800만 원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이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8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대표님? 네, 실제로 파손 여부에 따라서 네. 만약에 거기 집이 좀 고가 주택이었다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충분히 8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좀 제가 궁금한 거는 거주자랑 얘기가 잘 돼 있다고 했었는데 네. 우선은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또는 임차인이었는지에 따라서 좀 더 방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에 소유자가 있었다면 사실 소유자에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라든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소유자는 재산이 없을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을 우선은 낙찰자가 지출하고 나중에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겠지만 네.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었다면 네.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배당을 네.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낙찰자는 그 배당금에 압류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임차인이 이런 상황을 벌이고 말았다면 임차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 800만 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연자님의 내용을 보면 사실 임차인보다도 그 전에 경매를 당하신 소유주였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손괴죄로 만약에 소유자께서 이런 상황을 발생을 시켰다면 또 이것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재물손괴죄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되고요. 아,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저희가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여기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시면 네. 잘 합의가 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 합의 과정 중에 내부를 꼭 파악을 해서 내부 사진을 가능하면 꼼꼼하게 찍어 놓는 것이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내부를 볼 수 있다면 그때는 미리 찍어두는 게 나중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패소할 확률도 꽤 높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쓰레기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몇 억씩 쓰레기 발생 비용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 보네요. 실제로 저는 경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매도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 매매 물건에도 정말 발 들이기 힘들 정도로 폐기물이 있었던 집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면 몇 집 있었습니다. 아, 이게 되게 드문 일은 아닌가 보네요.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심보일까요? 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경매가 좋다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2번 사연자님은요. 이런 질문 되려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작년 10월에 이사온 반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한숨을 쉬어서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고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대요. 네, 일주일 전 현관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문서가 붙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느라 한 달이나 집을 비웠어서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이미 종기일도 지났더라고요. 제 대항력은 유지가 되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외국에 나가야 돼서 집을 알아볼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쫓겨나는 건 아닌지 불안도 하고 이런 걸 잘 몰라서 너무 머리 아픕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해외에 나갔다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 제가 이제 뭐 집에 머물렀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질문자님 보증금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돈이네요. 상당히 좀 불안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안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우선 대항력 요건인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갖추고 계시지만 확정일자가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질문자님이 갖추신 대항 요건이 이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전액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말소 기준 권리와 본인의 대항 요건을 갖춘 날짜를 비교해서
대항력을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외국에 나가 계시느라 지금 법원에서 온 배당 요구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부분은 책에서 설명이 잘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뭐 여권, 비행기표 그런 걸 증빙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연장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배당 요구 종기를 연장됐을 때 네네. 배당 요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확정일자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자, 저희 경매가 좋다는 우리 경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매 초보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연자님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전입신고가 뭔지, 확정일자가 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네.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구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또 제가 부동산을 중개를 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이 와서 부모님이 꼭 전입신고는 하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전입신고를 왜 해야 되는지,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저희가 전세권 같은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타인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공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저희가 그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보고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내가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자들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셔서 대항 요건이라는 것을 갖추셔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이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외계어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 전체적으로 그림만, 느낌적인 느낌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런 느낌은 좀 잘 못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까 확정일자, 이거는 왜 받는 걸까요? 네, 그리고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도 꼭 받아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마찬가지로 왜 받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확정일자는 저희가 언제 필요하냐면 법원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항 요건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우리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확정일자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매에서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 어떤 대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확정일자를 과연 받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임대인이 아무 대출도 없는 깨끗한 집이었다면 네네. 말소기준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돈을 돌려받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낙찰자가 돈을 만약에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 나는 반드시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어디를 급하게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법원으로부터 안전하게 받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낙찰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법원은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주거든요. 네네. 법원이 갑자기 우리 이번에 돈이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안전하게 법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확정일자는 여행자 보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늘 익히 들어서 아는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하시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매가 좋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궁금한 내용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실 때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OX 진실 혹은 오해로 찾아오겠습니다. 경매, 우리가 어렵다, 되게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 진실 혹은 오해라는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대표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걸 OX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경매 후에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자, OX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 이게 X입니다. 저희 아까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행자 보험 네. 어디 갔나요? 네, 네. 이제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경매 후에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였잖아요. 네. 매매에서는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에서는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100번, 1000번이고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네. 경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 전입신고, 우리가 확정일자 다 받으면 여러분들 안전해요. 이건 또 아닌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경매를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라도 경매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 하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보다 본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점유한 날짜가 빠르다면 경매에서도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을 100% 전액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권리들보다 뒤에 있다면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의 순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일부러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은 마음이신 시청자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혼미하셨죠?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얘기하시면서 쭈루룩 읊으셨는데 제가 2개 쓰다가 말았거든요. 가등기, 가압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말소기준 권리는 6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우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제대로 적지도 못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아까 우리가 강의에서 잠시 언급은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 경매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좀 일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민간 정보 사이트에서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를 자동으로 기입해서 네. 확인해서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걸 확인하면 늦은 경우죠. 아, 그렇네요. 네.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혹시라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진실 혹은 오해 질문 드려볼게요. 경매 낙찰을 받으면 바로 소유권이 내 것이 된다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내 거가 되는지. 하나, 둘, 셋. X예요? 네, 이거 X입니다. 원래 경매에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려면 네.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거 연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사집행법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경매를 낙찰받은 상태에서 내가 타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2002년도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내가 낙찰받았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금 납부까지 끝내야 소유권에 넘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물론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매매를 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타인에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두루뭉술하게 아시는 분들은 요거 당연히 O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낙찰 받으면 당연히 내 거 아니야? 내가 1등인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 내셔야 내 거라는 거,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법원 경매는 입찰 당일 바로 현장에서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된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법원 경매라고 하셨는데 네. 법원 경매가 사실은 부동산 경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채동산 경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정집에 집행관들이 와서 소위 딱지라고 표현하지 네네. 않습니까? 압류 딱지를 막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매인데 그 유채동산 경매는 호가 경매입니다. 지금 퀴즈 문제처럼 유채동산 경매는 내가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부동산 경매는 기 입찰 방식입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법원의 현장에 가서 당일날 입찰표에 금액을 적어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네. 살짝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이거 당연히 부동산 경매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정말 득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김승원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 OX로 알아보는 오해와 진실 확인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로 경매가 좋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사연자분과 직접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샵 3772번으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던 사연자분이 계셔서 직접 통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성함은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디에 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셨는지 우리 전문가분께서 직접 말씀을 하나하나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는데 네.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 이걸 경매를 하게 되면은 낙찰받았을 때 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전문가님, 저희 네. 경매 접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적게 준비해도 가능하다라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체 얼마가 적은 금액인지 이 부동산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하면 우리가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법원 경매는 부동산만 반드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경매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는 사실은 몇백만 원, 또 적게는 몇십만 원으로도 법원 경매 충분히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천에 산다고 하셨는데 인천 내에서도 조금 이제 오래된 구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으로도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비교적 200, 300, 400 또는 500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경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님. 예. 네. 일단 보증금은 몇백부터 몇천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어떤 물건을 선택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경매 현장을 가잖아요. 법원에 가서 경매를 진행할 때 예. 다른 사람이 얼마를 기재했는지 제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현장에서? 네. 전문가님. 네, 그거는 법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원마다 개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1등 말고는 2등, 3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순위가 얼마를 적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반대로 서울이나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같은 경우에는
1등, 2등, 3등 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낙찰을 받았는데 2등, 3등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이었다라고 하면 낙찰받은 후에 법원의 서류 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확인은 가능한데 우리 사연자님이 질문하신 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금액 쓸 때 다른 사람의 금액도 확인할 수 있냐? 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비밀스럽게 입찰표에 몰래 기재를 하기 때문에 타인이 얼마 썼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네. 자, 사연자님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네. 혹시 이 집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집이 진짜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거를 알고서 제가 그거를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낙찰을 받았는데 뭔가 사고가 있거나 사건이 있어서 이걸 좀 취소하고 싶다. 그게도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입찰은 전적으로 이제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에 이런 질문글이 하나 올라왔었더라고요. 네. 내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 현장을 가봤더니 그래서 대문 앞에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아, 위에서 물이 새서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하면 사진까지 공고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이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미 그 현관문에는 그런 쪽지가 예전부터 붙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네. 만약에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다녀오셔야 한다는 게 약간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맞습니다. 가서 피해를 받으면 내 책임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사연자님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만약 경매를 받았는데 그 네. 집에서 그 살인 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 좀 집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경매 취소가 가능할까요? 오, 이런 거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시청자님들께서 잘못하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꼭 경매 사건이라서 살인 사건이 나는 경우는 아니겠죠. 이제 네네. 일반적인 매매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인 사건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뭐 이렇게 경찰에서 뭔가를 붙여놓지 않는 이상 사실 저희 아무도 확인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그것은 결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후에 집을 들어가 봤더니 집 어딘가가 크게 파손되어 있고 기둥이 막 무너질 것 같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서는 그런 게 만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면 충분한 의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기에는 감정평가 요건하고 좀 맞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장 조사 시에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변화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님 처음에 경매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마음의 동요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시중에 보면은 경매 학원이다, 또 네네. 경매 전문가들이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믿어도 되는 건지, 믿고 아. 가서 공부를 되는 건지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은 직접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러시진 않으시죠?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경매 학원도 많고 본인이 이제 전문가라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그 사람의 경력과 자격 확인이 중요한데 네. 사실 경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저처럼 사업자 등록이 오래돼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본인이 뭐 사업자를 중간에 뭐 폐업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또 확인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거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경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한 강남의 모 학원에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취재해서 피해자분들 인터뷰를 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현혹되게 해서 경매 학원으로 유입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좀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님도 지금 경매 공부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진짜 너무 고민이 많고 네. 주위에서도 좀 만류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네. 전 한번 이 분야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먼저 알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경매를 배울 때 뭐 네.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먼저 개념을 쉽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 경매에 대한 개념을 쉽게 파악한 후에 책을 읽거나 학원을 간다고 하면 남들보다 학습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방송 열심히 강연을 통해서 네. 경매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우리 김성훈 전문가의 경매 강연 꼭 꼼꼼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님 오늘 상담 어떻게 괜찮으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경매가 좋다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전화 상담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주셨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님은요. 청량리 미아 뉴타운 쪽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는데요.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유찰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경매 그 물건 번호까지 적어주셨거든요. 이게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물건 어떻게 찾아야 내가 좀 돈 벌 수 있는지 이걸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알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시나요? 우선 물건을 볼 때는요, 네. 사실 별도의 노하우보다는 많이 보는 게 정답입니다. 많이 보는 거.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마다 보거든요, 물건을. 네. 그러면은 저희가 놓칠 일이 없지만 가끔 가다 보면 아무래도 놓칠 수밖에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냐면요. 미리 부동산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해놓습니다. 네. 어디가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될지를 미리 확인을 해놓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넓게는 서울특별시 전체 또는 이분처럼 성북구 전체 또는 기름동 이렇게 하나하나 좀 좁혀나가면서 물건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놓치지 않고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청량리 미아 뉴타운 쪽 경매 물건을 특정해서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은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답이다, 아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또 특히 제가 방송에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같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제 모든 경매 물건은요,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분명히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부동산 화랑기인 경우에는 재개발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피가 붙는다 하니까 이제 감정가보다 가끔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감정가가 10억 5천까지 나온 상태에서 현재 1회 유찰돼서 지금 8억 4천만 원까지 유찰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평균 서울 시내 아파트 낙찰 가격이 80% 전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해서 이 감정가가 과연 시세와 좀 맞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하신 후에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유찰일은 25년 6월 17일인데 한 번 더 유찰되면 6억 7,2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6억 7,200만 원까지 떨어진 만큼 경매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네. 이제 많은 구두로 얘기를 듣고 이런 물건이 이렇게 싸 하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유찰된 금액인 8억 4천만 원이 시세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입찰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경매 강의 때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 감정가라는 게 그 백화점의 태그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일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웃돈으로 내고 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변 시세랑 고려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여러 가지 물건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자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연자분입니다. 낙찰받은 작은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고 그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제 실수는 맞습니다만 너무 손실이 클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한 지 10년이 넘어서 이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연자분입니다. 이 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큰 실수를 일으켰군요. 이거 참 안타까운 네.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분의 경우 대금 납부를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낙찰받은 집에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을 대금 납부 후에 알게 된 것인지 전에 알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대금 납부를 하신 상황이라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내가 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위해 수업료를 지불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이분이 대금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강연을 하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법원의 준비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관의 현황조사서라든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작성이라든지 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의신청 사유를 만약에 찾아낼 수 있다면 이 경매에 낙찰받은 걸 취소를 하는 거죠. 이제 네네. 매각 불허가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빈틈을 찾아내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 실수를 다른 실수로 법원의 실수로 덮어버리는 거죠. 네. 가끔 보면 실컷 낙찰받았다가 취하되는 경우는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낙찰자가 어떻게든 뭔가 그 빈틈 허점을 찾아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불허가 결정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창과 방패의 싸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거든요. 네. 매각물권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입찰하기 전에 입찰기일 7일 전에 법원에서 매각물권 명세서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만에 하나 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존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다른 기타 자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확실하게 경매 낙찰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분께서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싶은 경매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사연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경매와 관련된 실전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 많이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은 긴장을 되게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저보다 더 불안하고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그만큼 힘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경매 정보들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좋다.